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서는 종합소득 공제 중에 연금보험료 공제하고 그리고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 등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계속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연금보험료 공제예요.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는 종합소득 공제 중에 인적 공제를 봤다면 우리가 2년주 특신 이렇게 해서 암기하기로 했죠. 연금보험료 공제인데 연금보험료 공제는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 전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공적 연금 관련법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국민연금 낸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또는 뭐 지역가입자로 해가지고 국민연금 내신 거 이런 것들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자,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는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연금소득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 목적의 중요성이 크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지급받은 이런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자 비용 부담한 게 있으면은 일정 한도 내에서 해당 연금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소득이 없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게 바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험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소득공제입니다. 자, 특별소득공제는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건강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그 보험료 낸 거에 대해서 보험료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서 주택 자금과 관련돼서 지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주택 자금 관련해서 이런 청약저축을 했다든지 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한 게 있다든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자금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특별소득공제는 크게 보면 이제 건강보험료나 고용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보험료 낸 거,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관련해서 공제되는 것들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보험료 공제는 이제 이런 근로자를 제외한 이런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료, 또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보험료 중에 자, 근로자 부담분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월급 받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원천징수되는 공제되는 것들이 꽤 많은데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랑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 제외하고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 다 공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자, 이거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런 근로자는 이제 당연히 분리과세니까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세대주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주택 자금을 지출한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자금 관련해서는 뭐 이런 지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청약저축을 가입하거나 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만약에 불입을 하면 그 저축 불입액의 40%, 요 한도는 이제 240만 원까지 해서 40%를 공제해 주는데 또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랑 합쳐서 이제 또 400을 넘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한도를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저희 시험 목적으로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청약저축이라든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든지 이런 저축 불이백이 있다 그러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사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까 주택 임차를 위해서 내가 차입한 금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 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의 40%를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이걸 이제 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합쳐가지고 또 400을 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또 한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그러니까 주택을 저당 잡히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자 상환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해당 연도 이자 상환한 것만큼 100%다 공제가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세 가지 청약저축이라든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든지 이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고 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이자 상환액의 100%이긴 한데 또 한도가 있어요. 이건 또 차입금의 상환 기간에 따라서 또 금액이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또 상환 기간이나 상환 방식에 따라서 한도가 다 다른데 최대한 2천만 원까지는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 이런 청약저축이나 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런 공제 항목이 나오면 대부분 주어져요. 네, 공제되는 걸 가정으로 한다. 해서 뭐 상환 기간이 어떻게 돼 있고 뭐 고정금리인지 이런 방식들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그 상환 기간이나 이 상환 방식에 따라서 칸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 한도를 여러분 이 복잡한 한도를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택 자금 관련된 공제 항목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공제, 그리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런 항목들이 있다. 그래서 보험료 공제랑 주택자금 공제랑 합쳐서 특별소득 공제라고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실기시험 문제를 풀 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종합소득공제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기로 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요. 인연, 주특신 이렇게 앞서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인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래서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 원 빼주는 거 기억나시죠? 추가공제는 여러분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요? 경장, 부한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1, 2, 5, 1 이렇게. 경은 뭐였어요? 경로 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봤던 게 바로 아까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낸 거 공제해 주겠다. 주택자금 관련해서 어떤 게 있었어요? 이건 이 주는 주택자금이 주택자금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거였었죠?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 이건 연금소득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뭐 중요성이 크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본인이 부담한 거 전액 다 공제가 되는 거고요. 또 주택 자금 관련된 거, 그렇죠? 뭐 청약저축이나 또 어떤 거 있었죠? 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큰 항목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긴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연주특신의 마지막 신이에요. 그렇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 특히나 이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좀 다르게 현금 매출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매출 신고를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해서 이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 근로자들한테 이런 미끼를 주는 거예요. 이 근로자들이 이런 개인 사업자들한테 물건 같은 걸 살 때 만약에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또는 현금 영수증 같은 걸로 증빙을 받으면 이런 걸 받으면 국세청에서 이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로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금 거래를 통해서 음성 거래를 하던 것들이 양성화되는 거예요. 즉 양성화된다라는 건 신고 안 하려고 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매출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인 사업자들은. 그래서 이 개인 근로자들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일정 금액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거의 이제 잘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없애려다가 또 여론에서 이거 근로자들 세금 너무 많이 낸다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연장해서 계속 지금 또 현재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 개인 사업자들의 과세 표준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세 표준 양성화, 또 개인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개인 근로자들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이걸 비용으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종합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라는 건 비용으로 빼는 겁니다. 이 금액들을 세금에서 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종합소득공제 중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보고 있다는 거. 그럼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왜 공제해 주는 거냐? 이 개인 사업자들의 과세 표준 양성화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대체 신용카드 쓴 것만 공제해 줄 거냐?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 받으신 것도 대상액에 들어갑니다. 직불카드, 김영식 송불카드, 여러분 서울시에서 했던 제로페이라고 기억나시죠? 이런 제로페이 같은 것들도 가능해요. 사용금액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누가 사용한 걸 공제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 근로자 본인이 쓴 것도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쓴 것도 되고요.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쓴 것도 돼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쓴 것도 돼요. 즉 부모님이나 자녀가 쓴 카드 금액도 된단 말이에요. 자, 다만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해서는 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연령을 따지진 않아요. 나이에 제한은 없어요. 나이에 제한은 없는데 중요한 건 소득의 제한은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뭐의 제한은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소득의 제한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근로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소득이 많아요. 그럼 본인이 본인의 카드값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양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드 사용은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비속이 쓴 것도 가능한데 이때 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나이에 대한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나이에 대한 요건을 따지지 않는데 소득의 제한은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으면 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쓴 직계 존비속이 쓴 카드 쓴 거는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하실 건 여러분 형제자매가 쓴 거는 무조건 안 돼요. 형이나 동생이 쓴 카드값까지 내가 부양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소득을 따질 필요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나이는 상관없다. 나이의 제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면 되는 거지 나이의 제한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쓴 거는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안에 포함해 줄 거냐? 아닙니다. 자, 과세표준 양성화랑 상관이 없는 지출들, 즉 개인 사업자 매출 누락 신고하는 거 잡으려고 해주는 거 되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지출들, 그런 것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아무리 사용해도 그 신용카드 사용금액 범위 안에 인정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 자, 어떤 거가 있냐면 타소득에서 비용 처리된 거. 타소득에서 비용 처리한 거. 자, 이거는 뭐냐 하면 타소득에서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라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갑이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이 회사에서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이 갑의 근로자 카드로 구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회사한테 정산 받았어요. 그러면 회사는 이 갑이라는 근로자 카드로 쓴 이 소모품 쓴 거를 차변의 소모품 B라고 해서 이렇게 비용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근로자한테 정산해서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타소득,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카드 사용 금액을 다시 근로자의 연말정산 금액에 포함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비용 처리한 거를 근로자 카드로 썼다 하면 기업에서 비용 처리가 된 거니까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세액공제 받은 정치자금. 자, 여러분,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 기부하면 이걸 기부금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거든요. 이게 또 로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업에서 하는 건. 그런데 개인들이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 내거나 이러면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자, 기부금을 카드로 만약에 냈다 그러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또 카드 사용 금액으로는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중으로 공제가 돼버리니까.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액 공제 받은 월세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액 공제 받은 월세액이다. 자, 여러분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월세 낸 게 있으면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일정 율을 곱해서 월세액 공제라는 걸 해줘요. 그럼 월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그거를 카드로 냈는데 카드 공제도 또 해준다? 그럼 이중 공제가 돼버리는 거니까 요 두 개는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죠? 세액 공제도 해주고 신용카드 공제도 해주고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도 포함해주고 그럼 공제를 두 번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보험료라든지 우리 교육비라든지 또는 세금이라든지 또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뭐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카드로 구입을 했다든지 뭐 리스료라든지 자, 여러분 이런 항목들을 가만히 보면 개인 사업자의 매출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출들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금융기관 같은 보험료나 또는 국가에 세금을 내거나 공공기관에 공과금을 내거나 그러면 이거는 매출을 누락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사업자 이제 과세표준 양성화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지출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출들을 만약에 카드로 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 과세표준 양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지출들은 굳이 뭐 정부에서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구입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차를 하나 뽑았어요. 새로운 자동차를 하나 뽑았어요. 이번에 뭐 그랜저 새로운 그랜저가 나와서 내가 이거 샀어요. 자동차를. 그러면 카드로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죠. 그러면 자동차를 카드로 샀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 사업자들 매출 파악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이런 뭐 신차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했을 때는 신용카드로 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잖아요. 중고 자동차를 만약에 신용카드로 사게 되면 중고 자동차 구입액의 10%는 공제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중고 자동차 거래 시장 활성화 목적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를 카드로 사라. 그러면은 중고 자동차 카드 결제한 금액의 10%는 우리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정해 줄게.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뭐 이런 데서 여러분 금융기관에서 그럼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썼다. 이거는 과세표준 양성화랑 상관이 없는 게 금융기관은 철저하게 신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포함하지 않고 제외시키는 겁니다. 면세점에서 카드를 썼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국내에 매출 과세표준 양성화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쓴 카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밑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특별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이제 소득공제 말고 우리 2년주 특신 이 소득공제 말고 그 밑에 세액공제 중에 우리 특별 세액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이제 보험료, 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이런 개인들이 보험료 낸 거 있죠? 이런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보험료 세액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이 지출액을 신용카드로 만약에 사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해 줄 거냐?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나 교육비는 과세표준 양성화랑 상관도 없거니와 그리고 보험료랑 교육비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랑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카드로 했다고 해서 카드 사용금액에 또 포함시켜준다? 그럼 이중으로 공제를 해주는 꼴이 되니까 그리고 가세표준은 양성화랑 좀 전혀 상관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보험료와 교육비는 신용카드로 썼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주의사항이 특별세액공제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요. 국민들이 아파서 지출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의료비를 카드로 만약에 지출하시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카드 사용금액으로도 인정해줘요. 선생님 만약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의료비를 카드로 내면요? 그럼 의료비 세액공제는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성형수술비 같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성형수술비를 카드로 만약에 내면 카드 사용금액을 인정해줘요. 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주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성형수술비 이런 건 안 되니까. 만약에 진찰이나 치료를 위해서 의료비를 썼다. 그럼 의료비 세액공제도 되는데 카드로 쓰게 되면 카드 공제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중복공제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나 이런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에다가 이제 교육비를 내잖아요. 그럼 교육비를 내게 되면 일정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이런 교육비를 카드로 했다? 카드 공제는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카드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에 취약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있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갈 데가 뭐 태권도장, 뭐 영어학원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취약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해줬으니까 이런 태권도장이나 여가학원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을 학원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카드로 이제 학원비 낸 거를 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정해 줄 거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았으니까 이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될 것 같은데 학원들이 또 매출을 누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설학원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도 공제해주고 교육비 세액 공제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어떤 거, 여러분? 이렇게 타소득의 비용으로 처리된 거라든지 정치자금 세액공제 받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험료, 교육비, 세금, 공과금 뭐 이런 것들 취득세가 부과되는 이런 자산을 카드로 구입했다든지 물론 중고차 구입은 10% 공제가 가능합니다만 자 그리고 또 의료비는 카드로 하면 의료비랑 카드랑 중복으로 공제가 된다는 거 교육비의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카드로 사용한 건 인정 안 되는데 이 취약전 아동에 대한 이런 사설학원비 이런 것들은 교육비 세액 공제도 되고 카드로 쓰면 카드 공제도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이사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거 뭐 가공 매출이나 위장 가맹점에서 카드를 쓴 것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신용카드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제한도로 해줄 거냐? 그건 아니겠죠. 일정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공제해 줄 건데 한도가? 자, 우선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초과된 금액 중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쓴 거는 그 초과된 금액의 40%, 직불카드나 제로페이나 뭐 도서공연에서 쓴 거 이런 것들은 30% 이렇게 다 퍼센트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일반적인 신용카드 쓴 거는 총급여 25% 초과된 금액의 15% 이렇게 해서 일정 한도를 두고 인정해 주는 건데 근데 이 퍼센트 곱한 금액을 또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또 한도가 있어요. 이거는 또 급여 수준별로 금액이 다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막 한도씩을 외우긴 너무 어렵고요.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우리가 신용카드 대상이 되는 그 사용 금액을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걸 계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총 금액의 25%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 금액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위해서 썼냐 아니면은 뭐 도서공연이나 이런 데 썼냐 일반 신용카드 쓴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 퍼센트지 곱해지는 게 좀 다르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거를 퍼센트를 곱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또 한도가 있다는 거. 근데 급여 수준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기본 개념만 이렇게 글로 여기다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금액의 25% 초과되는 금액인데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종합소득공제의 한도예요, 여러분. 종합소득공제의 한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느낌이.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공제라고 해가지고 인연주택신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인연주택 특별소득공제, 인연주택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등등 이러한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봤는데 웃긴 거는 이렇게 종합소득공제 해줄게 라고 해놓고
이 종합소득공제는 최대 얼마까지밖에 안 돼라고 또 종합한도를 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웃겨요, 법이. 그러니까 공제해준다고 했으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런 거 공제해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야 이거는 합쳐가지고 2,500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참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공제해준다고 했으면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또 요 밑에 가서 이러이러한 항목은 최대 2,500까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소득공제 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가 하여튼 최대 2,500까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공제 항목들을 그냥 다 합쳐서 2,500 한도를 두는 건 아니고 종합소득공제 항목 중에 이 종합한도의 대상이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주의할 거는 인적공제나 국민연금 낸 거나 이런 이제 건강보험료 낸 거나 이런 것들은 한도가 없어요. 한도 없이 다 공제가 되는데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또는 뭐 주택자금 관련된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은 최대 2,500까지 다 합쳐서 공제 가능한 게 최대 2,500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공제 또 한도가 있다는 거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번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적공제 그 외의 것들, 연금보험료 공제, 2년주 특주,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2년주 특별소득공제인데 건강보험료라든지 주택자금 관련된 거, 2년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니까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거 아무리 썼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신용카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제외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은 시험 문제 실기 입력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교시에서 또 다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